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략기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중국의 화론 중에서 발췌한 삼유사문, 즉 먼 산에서 놀아라 하는 문구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어쩌면 장자미학의 핵심적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삼유사문이라는 문구를 직역하자면 산에는 세 가지의 멀미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미학적 의미의 핵심은 가마득히 멀다 하는 뜻을 지닌 멀은이 됩니다. 송나라 4대가의 한 사람으로 시인이자 서법가였던 소식은 중국의 각 고전 미학록 분야에서도 결코 빠뜨릴 수가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왕유 오도자화라는 시 한 편도 읊은 적이 있는데 그 시는 화가 왕유와 오도자의 그림을 논평한 글이 되었습니다. 왕유는 당나라의 문인화가로 불교에 기이하여 유마경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마희를 뒤따르자는 의미로 자신을 아예 왕마일로 자처한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도자라는 화가는 처음에 장욱, 하지장 등에게 서법을 배웠으나 진전이 없어 그림 그리기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자 금방 천부적인 그의 재질을 발휘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림을 그릴 때 그의 옷이 바람이 나부끼는 모습에서 이른바 5대 당풍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양귀비를 사랑했던 현종이 그 오도자를 총애하고 그의 그림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의 이름을 도현으로 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종이 그를 오도현으로 개명한 사실로 보아서도 현종은 금을현이라는 사상을 높이 숭상했음을 엿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자를 현은 황제로 부르게 한 인물도 바로 현종이었죠. 소식의 작품 제왕유 오도자화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도현의 작품이 절묘하기는 하지만 마치 황홍을 논하는 것과 같은데 왕유의 그림은 상외에서 현모함을 얻었으니 마치 신선이 깃털을 타고 대나무 울타리를 뜨라는 것 같구나. 소식은 또 문여가란 화가의 묵죽을 노래하는 제문여가 묵죽이란 시도 남겼는데 그 작품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칠을 엎고 초석이 된 뒤에 겸하여 대나무 산매에 들었구나. 목석을 그렸으니 황계가 상외에 그 흔적을 남겼구나. 그러니까 소식은 문인화가 왕유의 그림이 상외의 묘를 얻었기에 오도자의 그림보다 훨씬 좋다고 노래했고 문여가가 먹으로 그린 대나무 그림은 상외의 황계의 미를 살렸으니 극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읊었던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왕유와 문여가는 여백의 미를 잘 살렸다는 뜻이 되고 황계는 거대한 경이로움 정도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상외는 이전에 서술한 바가 있는 의경, 즉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과 같은 개념입니다. 당나라 말기에서 5대 시대에 걸쳐 살았던 형호는 그의 필법기에서 곁경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그 경의 개념 또한 의경의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송식이 하양의 5년 사람으로 의서원의 예학이라는 관직을 역임한 바 있었던 산수화가 곽희는 그의 인천 고치집에서 멀은이라는 개념으로 산수화의 의경을 개괄하려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인천 고치집은 아버지 곽희가 구술한 화론을 아들인 곽사가 정리한 책이 됩니다. 그 책은 산수화의 주지와 화가의 마음가짐과 자연 관찰의 방법 등을 설한 산수훈의 구도법 등에 대한 화절과 그림에 관한 고사를 기록한 화제와 곽사 자신이 아버지의 화제 작품 등을 해설한
화적, 서교 등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른바 삼원설은 산수와 구도의 기본으로 논술되었던 것입니다. 곽지의 삼원설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산에는 삼원이 있다.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를 쳐다보는 것을 고원이라 하고 산 앞에서 산 뒤를 엿보는 것을 시문이라 하고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을 평원이라 한다. 고원의 색은 청명하고 시문의 색은 중회하고 평원의 색은 밝을명이 있고 거물회가 있다. 고원의 새는 도를 하고 시문의 뜻은 중첩되고 평원의 뜻은 충융하여 표묘하다. 거짓말한데 삼원이 있으면 고원의 것은 명료하고 시문의 것은 세수하며 평원의 것은 충남하다. 위에 인용문 중에서 미학상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원이 되는데 곽희는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을 평원이라 했고 평원의 색은 밝음인 명이 있고 어둠에 해당되는 회가 있다고 했으며 평원의 뜻은 충융하여 표묘하다고 했습니다. 충융이란 연기가 스렸다는 뜻이고 표면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넓어 유무가 불분명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인물에 나타나는 평원의 충남이란 성격이 담백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멀다는 언의 원이 어떻게 산수와의 의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의경이란 유한한 상을 벗어나야 하며 무한으로 취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이란 개념과 무한으로 뻗어가는 관념은 하나로 연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경의 미학적 본질은 다름 아닌 도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멀은 또한 자연스럽게 도로 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진현학은 도를 추구하였고 그런 까닭에 필연적으로 멀은을 추구하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장자의 소유유 편에는 무궁에 노린다는 유궁이 나오고 사해밖을 노린다는 유호 사해지회가 나오고 이 나무를 아무것도 없는 곳이나 광막한 들판에다 심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 곁을 방황하겠다는 방황, 호무, 위기, 척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전체의 뜻은 결국 도를 추구한다는 뜻이 되며 결과적으로 머루를 추구하는 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설신호에는 숱한 머른의 개념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진문왕은 완사종을 칭찬하여 지극히 신중하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 말이 모두 현언하다 하고 말했다. 왕룡은 태보를 일러 말하기를 정시 현인들 중에 말이 능한 반열에는 들지 못한다. 그러나 그와 말을 나누다 보면 이치 중에 청원이 있다 하고 말했다. 문자지에서는 말하기를 사는 자가 안석이다. 그는 홍수하고 통원하였다 하고 말했다. 배영공은 높은 산에 올라 내려다 보는 것과 같았으니 유전 시문하였다. 이 밖에도 위진현학에서는 청담평원, 채현식원, 광원, 원사, 원지, 시문, 원의, 청원아정, 원치, 홍원 등과 같이 머른에 대한 개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한마디로 머른이라는 개념은 위진현학이 철저하게 추구했던 미학적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세속적 가치관에 구속되거나 구애를 받지 않고 오히려 허광방달한 곳에 놓이는 마음의 경계를 머른이라 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외천하 즉 세상사를 뒤로함과 외물 즉 각종 계교에서 벗어남과 외생 즉 삶을 초월함 등이 모두 머른의 개념과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루는 금을 현하고 금을 현하기 때문에 길도로 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수화란 바로 이 같은 미학적 원리에서 출현한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산수화가 사람의 정신을 세속 사회와 멀리 떨어진 자연 산소 속으로 향하게 한 것은 위진현학이 추구해온 생활 경계와 그들의 정신 경계에 부합되었던 것입니다. 산수화는 본질상 머론이라는 관념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산수화가는 처음부터 코앞이 만리라는 지척 만리를 강구하고 시력이 미치는 한 저 너머의 평원을 그리워하는 평원 극목을 강구했으며 원경, 원사, 원쇠 등은 유한한 산수의 형질을 돌파하여 사람의 눈길을 자꾸만 먼 곳으로 펼치도록 만들었고 아울러 사람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유한으로부터 무한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산수의 형질은 분명 있을 유에 속하지만 산수의 원경이나 원세는 없을 무로 통할 수 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산수 형질에 있을 유는 지극히 먼 곳에 없을 물을 어떡하게 되니 바꿔 말하면 지극히 멀리 보이는 곳에 없을 무는 산수 형질에 있을 유에 어탁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같은 유와 무, 허와 실의 통일은 도를 표현한 것이 되며 우주의 생기를 표현한 것이 되어 그것이 곧 산수화의 억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수화는 이런 머런이란 억영을 갖추게 됨으로써 비로소 예술적인 작품이 성립되는 주요한 근거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곽희가 인천 고치집에서 말한 사문설은 산수화가 발전되고 성숙된 논리의 총결이었습니다. 조국명과 왕민은 산수의 형상 가운데서 신령을 추구했는데 인간이 속세의 번뇌에 의하여 오염된 심령을 이를 통해 해탈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 그것이 곧 산수화가 성립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신령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작품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루를 통해 신령을 나타내는 것은 볼 수 없는 사물과 볼 수 있는 사물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이 되고 산수화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요구하는 초탈과 해방 또한 시설이 멀어지는 것을 따라 무한 속으로 안내함으로써 무한이란 예술적 정신에서 인간 누구나가 원하고 있는 자유해방이라는 최고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머런의 가치관을 체득하는 체원은 도의 가치관을 체득하는 체도와 같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한 인간이 산수에서 정을 느낄 때는 속세의 정에서 멀어질 수가 있으며 그리하여 잠시나마 정신적 해탈과 해방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세 중에서 산수의 색채는 모든 색채가 함께 뒤섞인 거무스레한 현색이 되며 현색은 바로 산수가 성립될 수 있는 현악가도수로 명합이 되는 것이고 이에 다시 수묵이 산수의 정색이 되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곽희가 제시한 평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평원은 고원이나 시문과 비교할 때 산수화가 성립될 수 있는 사상적 경계를 가장 분명히 밝혀주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머런에 대한 미학적 개념 정리가 되었으니 평원의 뜻은 밝혀진 셈이고 평원의 세계는 밝음과 어둠이 있다는 표현은 다름 아닌 금을 현자, 현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원의 뜻이 충융하고 표묘하다고 한 것은 사람의 정신이 자유해탈을 얻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장자가 말한 소요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천 고치집 중에 화격섭도 중에는 평원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서술입니다.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어지러운 산을 생비단 6폭에 모두 평원으로 그렸으니 이는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지러운 산이 하나 가로막아 거의 수백 리에 이르렀다. 중략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흥이 무궁토록 만들었으니 이 그림은 평원으로 그린 물건이다. 아침맞을 나무 끝에 해가 걸렸을 때 합차로 꼰 6자 남주의 비단에 가까운 산과 멀리 있는 산을 그렸다. 중략 그리고 옆으로는 뒤에 있는 평원의 숲깃을게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멀다는 의미의 원이 어떻게 산수화의 의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의경이란 유한한 상을 벗어나야 하며 무한으로 취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이란 개념과 무한으로 뻗어가는 관념은 하나로 연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경의 미학적 본질은 다름 아닌 도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멀은 또한 자연스럽게 도로 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진현학은 도를 추구하였고 그런 까닭에 필연적으로 멀을 추구하여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장자의 소요유 편에는 무궁에 논인다는 유무궁이 나오고 사해밖을 논인다는 유호사해 지회가 나오고 이 나무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나 광막한 들판에다 심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 곁을 방황하겠다는 방황호무위기척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전체의 뜻은 결국 도를 추구한다는 뜻이 되며 결과적으로 머루를 추구하는 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설시정에는 숱한 머른의 개념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진문왕은 완사종을 칭찬하여 지극히 순중하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 말이 모두 현원하다 하고 말했다. 왕용은 태보를 일러 말하기를 정시 현인들 중에 말이 능한 반인에는 들지 못한다. 그러나 그와 말을 나누다 보면 이치 중에 청원이 있다 하고 말했다. 문자지에서는 말하기를 사는 자가 안석이다. 그는 홍수하고 통원하였다 하고 말했다. 배영공은 높은 산에 올라 내려다 보는 것과 같았으니 유연시문하였다. 이 밖에도 위진현학에서는 청담평원, 최현식원, 광원, 원사, 원지, 시원, 원의, 청원아정, 원치, 홍은 등과 같이 머른에 대한 개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한마디로 머른이라는 개념은 위진현학이 철저하게 추구했던 미학적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세속적 가치관에 구속되거나 구애를 받지 않고 오히려 허광방달한 곳에 놓이는 마음의 경계를 머른이라 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외처나 즉 세상사를 뒤로함과 외물 즉 각종 계교에서 벗어남과 외생 즉 삶을 초월함 등이 모두 머른의 개념과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른은 금을 현하고 금을 현하기 때문에 길도로 통하게 됩니다. 산수화는 바로 이 같은 미학적 원리에서 출현한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산수화가 사람의 정신을 세속사회와 멀리 떨어진 자연산수 속으로 향하게 한 것은 위진현학이 추구해온 생활 경계와 그들의 정신 경계에 부합되었던 것입니다. 산수화는 본질상 머른이란 관념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산수화가는 처음부터 코앞이 말자라는 지척 말지를 강구하고 시력이 미치는 한 저 너머의 평원을 그리워하는
평원 극목을 강구했으며 원령, 원사, 원세 등은 유한한 산수의 형질을 돌파하여 사람의 눈길을 자꾸만 먼 곳으로 펼치도록 만들었고, 아울러 사람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유한으로부터 무한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산수의 형질은 분명 이슬류에 속하지만 산수의 원령이나 원세는 없을무로 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수 형질의 이슬류는 지극히 먼 곳에 없을 무를 위탁하게 되니, 바꿔 말하면 지극히 멀리 보이는 곳에 없을 무는 산수 형질의 이슬류에 의탁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같은 유와 무, 흐와 실의 통일은 도를 표현한 것이 되며 우주의 생기를 표현한 것이 되어 그것이 곧 산수화의 억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수화는 이런 머런이란 억역을 갖추게 됨으로써 비로소 예술적인 작품이 성립되는 중요한 근거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곽희가 임천고치집에서 말한 사문서는 산수화가 발전되고 성숙된 논리의 총결이었습니다. 종병과 왕민은 산수의 형상 가운데서 실력을 추구했는데, 인간이 속세의 번뇌에 의하여 오염된 심령을 이를 통해 해탈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 그것이 곧 산수화가 성립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력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작품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볼 수 없는 사물과 볼 수 있는 사물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이 되고, 산수화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요구하는 초탈과 해방 또한 시선이 멀어지는 것을 따라 무한 속으로 안내함으로써 무한한 예술적 정신에서 인간 누구나가 원하고 있는 자유해방이란 최고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머런의 가치관을 체득하는 체원은 도의 가치관을 체득하는 체도와 같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한 인간이 산수에서 정을 느낄 때에는 속세의 정에서 멀어질 수가 있으며, 그리하여 잠시나마 정신적 해탈과 해방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세 중에서 산수의 색채는 모든 색채가 함께 뒤섞인 거무스레한 현색이 되며, 현색은 바로 산수가 성립될 수 있는 천역가도수로 명합이 되는 것이고, 이에 다시 수묵이 산수화의 정색이 되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곽지가 제시한 평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평원은 고원이나 시문과 비교할 때 산수화가 성립될 수 있는 사상적 경계를 가장 분명히 밝혀주는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머런에 대한 미학적 개념 정리가 되었으니 평원의 뜻은 밝혀진 셈이고, 평원의 세계는 밝음과 어둠이 있다는 표현은 다름 아닌 거물 현자 현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원의 뜻이 충륭하고 표묘하다고 한 것은 사람의 정신이 자유해탈을 얻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장자가 말한 소유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임천고치집 중에 화격섭도 중에는 평원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서술입니다.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어지러운 산을 생비단 6폭에 모두 평원으로 그렸으니 이는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지러운 산이 하나 가로막아 거의 수백 리에 이르렀다. 중략.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흥이 무궁토록 만들었으니 이 그림은 평원으로 그린 물건이다. 아침 낮을 나무 끝에 해가 걸렸을 때 합사로 꼰 6자 남지수의 비단에 가까운 산과 멀리 있는 산을 그렸다. 중략. 그리고 옆으로는 뒤에 있는 평원의 숲기슭에 이루고 있다. 비단 현학이 아닌 일반 미학적 원리를 적용해도 머런이란 먼저 거리감이 존재되므로 자연 미감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또는 실제 인생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무런 통일성도 없는 토막토막의 단편적인 잡다함에 불과합니다. 그같이 불완전한 실제 인생 또는 자연을 대상으로 전적이 완성된 통일성을 부여하고 싱싱한 보편성 또는 영혼성을 실현해내는 것이 예술작품이라 한다면 예술가는 불가피하게 거리감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거리 이론가들도 평범한 관심사와 동떨어진 상황을 만들기 위해 예술에는 반드시 거리가 필요하다 하는 뜻을 밝히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해 덕실에 얽매인 현실적 상황이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 비록 달콤하고 황홀할지라도 그 순간의 미감이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가 아름답고 가까운 산보다는 멀리 떨어진 산이 더 아름답고 심미적 거리감이 놓여진 일들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 또는 심리적 거리감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미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바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으니 자신이 겪었던 이런 기억이란 거리를 통하여 되살려 볼 때 미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조도 결국은 거리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죠. 전시 중인 회화작품에 프레임을 끼워 붙이는 것도 벽이나 그 밖의 현실적 공간으로부터 거리감을 두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여담이 되기도 하겠는데 2004년에 발행된 나의 장편실록 소설 초이선사 장이순을 집필하기 이전까지 나는 산수화가 철학화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해남 대흥사의 일자함으로 찾아온 소치 허전에게 초이선사가 그림을 지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나는 부득불 산수화의 원리를 탐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 3년 동안 나는 그야말로 미친 듯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도가사상에서 말하는 길도, 기운기와 더불어 금을현, 묘할묘, 머런 등의 철학적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까스로 산수화의 미적 원리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미학 편력기는 그때 나한테 입력된 자료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간추린 수묵화의 역사를 일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